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다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몽글몽글한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사실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클라우드의 실체는 사실 섭씨 수십 도의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면서 엄청난 전기를 집어삼키는 아주 시끄러운 철그랑 콘크리트 건물들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무거운 물리적인 현실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물리적 괴물, 바로 데이터 센터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분석을 듣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방금 전 확인하신 내비게이션 앱, 이 모든 일상이 끊김없이 작동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물리적 인프라 덕분이거든요. 진짜 우리 일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곳이죠. 네, 더 위클리 ETF 브리핑과 함께하는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저희한테 제공된 방대한 산업 보고서, 기업 재무 결과, 그리고 ETF 명세서들을 종합해서 도대체 왜 시장의 초점이 거대한 하이퍼스케일에서 그 작고 빠른 엣지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고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DTCR, IDGT, 그리고 타이거 리치 ETF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주 낱낱이 해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하이퍼스케일이랑 엣지 데이터 센터 이 두 개의 차이점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하이퍼스케일이 그 도시 외곽에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아마존 물류창고라면 엣지 데이터 센터는 우리 동네 골목마다 있는 도심형 편의점 혹은 배달 거점 같다. 이렇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은 보통 100메가와트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전력을 통째로 쓰는 거대 캠퍼스 형태거든요. 구글이나 AWS 같은 빅테크들이 거대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댐 같은 역할을 하죠. 엄청난 데이터를 가둬두는 댐이군요. 네. 반면에 엣지 데이터 센터는 1에서 10메가와트 내외로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대신에 실제 데이터를 소비하는 사용자들 근처에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요즘 광랜이나 5G만 같은 게 진짜 빠르잖아요. 굳이 비싼 도심 근처로 쪼개져서 들어올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그냥 땅값 싼 외곽에 엄청 크게 지어놓고 통신산만 굵게 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예요. 통신망 대역폭이 아무리 넓어져도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벽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요? 빛의 속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데이터가 광 케이블을 타고 이동하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봐야 물리적인 유리 섬유 속을 통과하는 빛의 속도에 한정되잖아요. 네, 초속 30만 킬로미터. 유리 안에서는 조금 더 느리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본 보고서에 네트워크 지연 시간, 그러니까 레이턴시 공식이 나오는데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전체 지연 시간 중에서 전파 지연 시간이라는 항목은 오직 물리적인 거리에만 비례하거든요. 거리가 멀면 무조건 시간이 걸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자율주행차가 눈앞에 갑자기 끼어든 보행자를 발견했어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죠? 밟아야죠, 당장. 그런데 이 데이터를 연산하겠다고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하이퍼스케일 서버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끔찍하네요. 핑이 수백 밀리초로 튈 텐데 그 명령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차는 보행자를 치고도 남았겠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율주행이나 AR, VR 스마트 팩토리 같은 초연결 기술들은 10밀리초, 그러니까 0.01초 이하의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거든요. 데이터 도로를 아무리 넓게 포장해도 거리가 멀면 해결이 안 됩니다.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100개로 늘린다고 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시간 자체가 영초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전력망 자체도 임계점에 부딪혔습니다. 전력망이요? 전기가 모자란가요? 네, CBRE 데이터를 보면 미국 북부 버지니아가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공실률이 사상 최저친 1.6%까지 떨어졌어요. 와, 1.6%요? 그냥 빈자리가 없네요. 건물을 지을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전기를 끌어올 변전소랑 전력망 한도가 꽉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덜 쓰면서 각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엣지 데이터 센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지를 걸어보자면요.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딥시크 R1 같은 모델들 보면 컴퓨팅 파워를 훨씬 덜 쓰고도 성능이 잘 나오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연산량이 적은 AI 모델들이 대세가 되면 굳이 막대한 전기를 먹는 데이터 센터 확장이 계속 필요할까요? 오히려 시장 거품이 좀 꺼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도 꽤 화두가 됐었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그건 AI 생태계의 절반만 보신 겁니다. 절반이요. 어떤 의미죠? 서버에 의존하던 AI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으로 직접 내려온다는 뜻이거든요. 아, 내 기기 안에서 AI가 직접 돌아간다. 온디바이스 AI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수백만 대의 일상 기기들이 쏟아내는 자잘한 데이터들을 그 기기들 근처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해주고 동기화해줄 허브가 필요해집니다. 아, 중앙 서버가 가벼워지는 대신에 동네방네 돌아가는 작은 허브들이 미친 듯이 바빠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AI가 일상으로 퍼질수록 우리 곁에 있는 에지 인프라 수요는 더욱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럼 이 거대한 분산형 인프라판을 실제로 지배하는 기업들은 누군가요? 글로벌 시장을 보면 결국 에퀴닉스나 디지털 리얼티 같은 초대형 리치 기업들이 이 뼈대를 쥐고 있습니다. 리치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잖아요. 결국 건물 지어서 세 받는 부동산 임대업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는데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에퀴닉스는 자신들의 생존 무기로 IBX라는 상호 연결 생태계 전략을 쓰고 있어요. 상호 연결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에퀴닉스 건물 안에 구글, AWS, 넷플릭스 서버가 다 같이 입주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원래 이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외부 인터넷망을 거쳐야 하잖아요. 네, 보통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죠. 그런데 에퀴닉스는 그 건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직접 물리적인 선을 꽂아버리게 해줍니다. 아, 밖으로 안 나가고 건물 안에서 전용선으로 직통 연결을 해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속도는 말할 것도 없이 빠르고 해킹 위험도 극도로 낮아지죠. 글로벌 통신사나 금융기업들이 앞다퉈 에퀴닉스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들만의 폐쇄적인 고소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야, 이거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완전히 데이터 거래소 같은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든 거네요. 디지털 리얼티는 좀 다른가요? 네, 디지털 리얼티는 최근 영국에 무려 20억 달러 규모의 AI 메가 캔버스 투자를 발표했어요. 하이퍼스케일과 엣지를 결합하는 거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례가 아이언 마운틴입니다. 아이언 마운틴이요? 이름이 되게 단단해 보이네요. 원래 오프라인에서 종이 문서 보관해주던 회사였거든요. 그걸 보안이 철저한 디지털 데이터 센터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어요. 아, 서류 창고하던 회사가 데이터 창고를 변신했다는 거네요? 네, 정부기관이나 금융권처럼 규제가 엄청 빡빡하고 보안이 중요한 고객들에게 특화된 거죠. 전략들이 다들 기발하네요. 에지 특화 기업들도 있나요? 에지커넥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미국의 오마하나 보이시 같은 이선 도시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략망 여유가 있는 중소도시들의 작고 빠른 센터들을 흩뿌리는 전략이죠. 아,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좁은 건물 안에 최신 AI 서버들을 빽빽하게 꽂아 넣으면 열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서버 렉 하나가 뿜어내는 열을 도대체 어떻게 식히나요? 선풍기로 될 수준이 아닐 텐데. 이 부분이 진짜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에어컨처럼 찬바람을 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AI 서버 발열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공기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액침 냉각입니다. 액침이요? 액체에 침수시킨다고요? 네, 비전도성 액체.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특수 용액에다가 서버를 통째로 담궈버리는 거예요. 잠깐. 수천만 원짜리 반도체를 그냥 물 같은데 풍 담근다고요? 아, 상상만 해도 뭔가 고장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액체가 공기보다 열을 뺏어가는 효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냉각팬 돌리는 것보다 전력도 덜 먹고 열도 순식간에 식혀주는 거죠. 와, 진짜 혁신이네요. 기계를 끓이듯이 액체에 담가버리다니. 그런데 이 많은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빨리빨리 지을 수가 있나요? 건물 올리는데 보통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건축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공장에서 데이터 센터의 모듈을 미리 다 만들어요. 이걸 프리팹 모듈형 설계라고 부르거든요. 아, 공장에서 컨테이너처럼 냉각장치, 전력장치 다 세팅해서 현장으로 배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장에선 그냥 블록 끼우듯이 툭툭 조립만 하면 되니까 건설 기간이 3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되죠. 야, 냉각도 건축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자,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서 우리 한국 시장 얘기를 좀 넘어와 볼게요. 한국 시장은 지형도가 또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네, 한국은 전력 규모가 약 850메가와트 정도 되고 58개 시설이 몰려있는 시장인데요. 인구 밀도가 높고 특히 게임이나 금융산업, 알고리즘 매매처럼 지연 시간에 극도로 민감한 환경입니다. 아, 우리 게이머들 핑 치는 거 절대 못 참죠. 그렇죠. 게다가 흥미로운 건 시장 점유율인데요. LGU+, KT, SK 브로드밴드 같은 통신 3사가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통신사들이 다 해먹는 시장 아닌가요? 다른 기업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역설적인 기회가 생깁니다. 통신사 지배력이 강할수록 망중립, 그러니까 캐리어 뉴트럴 사업자의 가치가 폭발하게 되거든요. 망중립이요? 통신사에 속하지 않는 중립구역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마존 AWS나 구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한국에 들어올 때 특정 통신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통신사망만 써야겠죠? 그렇죠. 그걸 벤더락인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 통신사에 화재가 나거나 장애가 생기면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가 멈춰버리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아, 예전에 메신저 멈췄을 때처럼 전 국민이 마비되는 거군요. 글로벌 기업들은 그런 리스크를 제일 싫어하겠네요. 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특정 통신사에 종속되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이럴 때 KINX나 디지털 에지 같은 망중립 사업자들이 나서는 거죠. 아하, 어느 통신사 선이든 마음대로 꽂을 수 있는 자유구역을 제공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KINX나 과천에 지은 IDC가 바로 그런 글로벌 클라우드 허브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야, 통신사 독점 시장에서 역으로 중립을 팔다니 진짜 똑똑하네요. 게다가 요즘 수도권은 전력망이 너무 꽉 차서 정부에서 부산, 대전, 광주 같은 지방으로 데이터 센터를 분산시키는 정책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지방 분산화 트렌드 때문에라도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한 통신망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망중립 시설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술 얘기도 좋고 시장 분석도 좋은데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전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글로벌 ETF가 2개 있었죠. DTCR과 IDGT. 네, 일단 글로벌 엑스의 DTCR을 보면요. 포트폴리오가 아주 절묘합니다. 에퀴닉스나 아메리칸 타워 같은 부동산 리츠가 56% 정도 되고요. 네, 건물주들이네요. 그리고 IT 기술 기업이 40%를 차지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부터 아시아권 인프라 기업까지 골고루 담고 있죠. 아, 0.50% 보수치고는 부동산과 기술 밸런스가 아주 좋네요. 그럼 아이시어스의 IDGT는 어떤가요? IDGT는 0.39%로 보수가 약간 더 낮은데요. 얘는 부동산보다는 데이터 전송이나 통신 장비 쪽에 무게를 둡니다. 노키아나 시에나 같은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DTCR이 데이터 센터라는 공간과 그 안에 컴퓨터에 투자한다면 IDGT는 그 공간들을 연결하는 혈관, 통신 장비에 더 집중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성향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국내 투자를 위한 최적의 무기도 한번 살펴봐야죠. 타이거 리츠 시리즈 자료가 엄청 방대하던데요. 네,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아주 중요한데요. 기존의 패시브 리츠 ETF들이 가진 구조적인 맹점을 찌르고 나온 게 바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10 액티브입니다. 패시브 ETF의 맹점이요? 리츠가 그냥 지수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리츠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줘야 하니까 건물을 새로 살 때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엄청 자주 하거든요. 아,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 새로 발행해서 돈 걷어가는 거요? 보통 주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네, 패시브 ETF는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가 터졌을 때 주가가 빠져도 비중 맞추려고 억지로 팔거나 사야 해서 수익률을 다 갉아먹어요. 으아,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는 구조네요. 그런데 이 타이거 액티브 ETF는 운용력이 이 유상증자 이벤트를 직접 분석합니다. 좋은 건물이면 오히려 초과 청약해서 추가 수익의 기회 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와, 맹점을 알파 수익 창출로 바꿔버리네요.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떤가요? 포트폴리오의 약 30%를 연 6% 내외로 배당주는 맥커리 인프라로 채워서 안정성을 깔아두고요.
변동성 큰 시총 2천억 미만 소형 리츠나 해외 부동산 비중이 10% 넘는 건 아예 빼버렸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엄청 철저하네요. 총 보수도 0.06%로 최저 수준에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있죠. 네, 최대 5천만 원까지 9.9% 분리과세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대안도 하나 더 있습니다. 오,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한도 70% 룰 때문에 남는 돈 굴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10채권 혼합 액티브라는 상품이 유용합니다. 인프라 리츠 50%에 안전한 채권 50%를 섞어놔서 퇴직연금 계좌 한도에 100%까지 꽉 채워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야, 남는 30%를 현금으로 썩히지 않고 채권과 리츠 배당으로 안전하게 굴릴 수 있다는 거네요. 물론 여러분, 이건 제공된 자료의 논리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투자하실 땐 꼭 본인 상황에 맞게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투자엔 당연히 리스크가 따르니까요.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거대한 하이퍼스케일에서 에지로의 변화, 액침 냉각과 모듈형 건축 같은 혁신 기술, 그리고 한국 망중립 데이터 센터의 부상과 타이거 액티브 ETF를 활용한 절세 투자 전략까지 다뤄봤는데요. 네, 이 거대한 변화들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뭔가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데이터는 자국 내에만 두라는 데이터 주권법을 갈수록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아, 유럽이나 이런 데서 엄청 규제하잖아요. 우리 데이터 밖으로 못 빼간다. 네, 맞습니다. 이게 거대 빅테크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모든 곳에 수많은 엣지 데이터 센터를 지어바쳐야만 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셈입니다. 와, 규제 때문에 억지로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과연 이 규제라는 이름의 강력한 장벽이 엣지 데이터 센터 시장 입장에서는 인터넷의 물리적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세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야,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가장 강력한 정치적 규제가 가장 거대한 인프라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역설. 여러분 이 화두 꼭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디지털 일삭을 떠받치는 이 거대하고 뜨거운 물리적 인프라, 그 기초를 단단히 다져본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돈이 되는 통찰력 있는 소스로 찾아오겠습니다.